상철이는 44이었다. 회사에 다닌 지 20해가 다 되어가던 해,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팀장은 회의 때마다 그를 조리돌림했고 사소한 보고서 하나에도 센스가 없다. 나이만 먹었다는 말로 사람을 갉아먹었다. 회식 자리에서 상철이가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까지 트집이 되었고 지각하지도 않았는데 출근 태도가 불량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매일 아침 느껴지는 것은 피로가 아니라 사무실 문을 열며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굳어가는 감각이었다. 책상에 앉아있으면 등 뒤에서 누군가 숨을 고르고 서 있는 듯 했고 메신저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결국 사표를 냈다. 책상 서랍을 비우는 동안 손끝이 조금씩 떨렸다. 불안과 해방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집으로 돌아오며 그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다. 이제 내 가게를 하자. 오래전부터 꿈꾸던 고깃집. 정년을 계산하고 월급을 모아 시작하려던 계획이었지만 모아둔 돈과 퇴직금이면 충분하다 생각했다. 그날부터 상철이는 부동산을 전전했다. 발품을 팔아 동네의 골목골목 상권 지도를 손으로 그리다시피 했다. 첫 일주일은 허탕이었다. 돈에 맞으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들면 보증금이 턱없이 비쌌다. 비좁거나 배수로 냄새가 올라오거나 밤이면 인적이 끊겨 무서운 자리였다. 열흘째 되는 날, 며칠 전 찾아간 부동산 사무실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장님 운이 좋으십니다. 아주 깨끗하고 금액도 괜찮은 매물이 막 나왔어요. 그는 주소를 받아 바로 달려갔다. 코너에 자리 잡은 1층 점포. 넓은 유리창, 안쪽으로 반듯한 주방 자리와 테이블이 들어갈 만한 평면이 마음에 쏙 들었다. 바닥은 최근에 갈아 놓았는지 반짝였고 천장 조명도 새 것이었다. 무엇보다 임대료가 주변보다 낮았다. 상철이는 현관 앞에서 몇 분을 서성이더니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약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계약서를 쓰는 그의 얼굴은 한동안 잊고 지냈던 색으로 물들었다. 들뜬 기분 때문에 펜 끝이 더 가벼웠다. 가게 키를 받아들고 유리문을 열자 새 페인트 냄새와 함께 공기가 바뀌는 듯 했다. 그는 손으로 허공을 가르며 상상했다. 저기 계산대, 여기 고기를 썰 도마, 저쪽에는 배기구를 더 달고 하나하나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며칠 동안 그는 가게를 손봤다. 배수 배관 교체, 환풍기 추가, 간판 주문, 테이블 구매. 친구들이 도와주러 와서 밤늦도록 청소하고 벽에 매달 메뉴판을 골랐다. 개업날 아침, 상철이는 새 앞치마를 매며 거울을 봤다. 눈가가 피곤했지만 표정은 밝았다. 첫 달은 꿈 같았다. 점심 저녁 가릴 것 없이 손님들이 줄을 섰다. 근처 사무실에서 단체로 오고 가족 단위 손님도 많았다. 불판이 바쁘게 돌아갔고 고기가 접시마다 비었다. 알바를 3명이나 썼는데도 한참을 뛰고 나면 바닥이 땀으로 젖었다. 매일 밤 마감을 하며 그는 매출 장부를 펼쳐보았다. 숫자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살았다 하고 웃었다. 다음 달 메뉴에 더 좋은 부위를 넣겠다고 다짐했고 냉장고도 하나 더 들여놓았다. 이상한 일은 꼭 그런 다음에 찾아왔다. 딱 한 달이 지나고 손님이 뚝 끊겼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 8시가 넘어도 테이블은 절반이 비었다. 점심 대목에도 빈자리가 눈에 띈다. 상철이는 홍보가 덜 된 탓이라며 전단을 뿌리고 앱리뷰에 답글을 달고 할인 쿠폰도 배포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다. 알바를 한 명씩 줄였고 끝내 혼자 남았다. 새벽마다 고기를 손질하고 낮에는 서빙과 계산을 하고 밤엔 마감 청소와 발주를 했다. 몸이 2개여도 모자랐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전화가 울렸다. 지방에서 홀로 지내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그는 꼼짝없이 주저앉았다. 장례 내내 그는 손님들 눈치만 보며
종종 거렸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장사라는 핑계로 미뤄왔던 방문이 가슴을 찔렀다. 발인이 끝나고 가게로 돌아온 첫날 밤, 그는 홀에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오래 울었다. 그날 이후 그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의 등 뒤에 붙어 숨을 불어넣는 꿈, 불판 위에 불꽃이 자꾸만 올라붙는 꿈, 누군가 그를 부르는 목소리. 잠이 오지 않는 날엔 가위를 눌렸다. 눈을 뜨면 천장이 흐릿했고 몸은 돌처럼 무거웠다. 귀에서는 불이 튀는 틱 하는 소리가 계속 났다. 처음에는 피로 탓이라 여겼다. 그러나 사고가 잦아졌다. 최근에 입사한 알바생이 팔에 큰 화상을 입어 병원에 실려갔고 상철이 자신도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에서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다. 가게 안은 점점 더 습하고 무겁게 느껴졌다. 배수구에서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고 불판 불꽃은 이유 없이 커졌다 꺼졌다 했다. 혹시 이 터가?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그는 임대 계약을 맡았던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기 이 자리 예전엔 뭐하던 곳인가요? 중개인은 시큰둥했다. 식당이었죠. 거기가 도깨비터라고 잘만 하면 대박 터지는 자리입니다. 그전 사장님도 장사 잘하시던 분인데 이사를 가면서 내놓았다더라고요. 왜요? 문제라도? 상철이는 얼버무렸다.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도깨비터라니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했다.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도 그는 그냥 장사가 안 되어서 별 생각이 다 든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다음날 오랜만에 손님이 들어왔다. 50대 중년 부부처럼 보였다. 상철이는 반가워서 유난히 친절하게 모셨다. 고기를 굽는 동안 부부는 소곤소곤 대화를 나눴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 앞, 아주머니가 영수증을 받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사장님,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점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터가 썩 좋진 않네요.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게 사장님께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명함을 내밀며 연락하실 일 생기면 하세요라고 말하고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나섰다. 상철이는 몇 초 동안 말을 잃었다. 손에 든 명함이 땀에 젖었다. 괜히 찝찝했다. 해가 저물고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갈 즈음 취기가 잔뜩 오른 일행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이 고기를 한 점 집어들더니 바닥에 퇴하고 뱉었다. 이게 고기냐? 더럽게 맛없네. 그는 상철이를 흘겨보며 반말로 소리쳤다. 좋은 걸로 다시 내와. 상철이는 참아가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구워드릴게요. 더 좋은 부위를 골라냈지만 그 남자는 불판에 고기를 젓가락으로 휘젓더니 이번엔 식탁 위에 반찬을 통째로 집어 던졌다. 양념이 벽으로 튀었다. 다른 손님이 놀라 쳐다보았다. 상철이는 경찰을 불렀고 그 남자는 연행되어 나갔다. 가게 안은 엉망이었다. 양념 냄새, 튄 기름, 깨진 접시. 상철이는 허리를 숙인 채 바닥을 닦다가 어느 순간 손이 멈췄다.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날 그는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소주를 마셨다. 한 병, 두 병. 의자 두 개를 눕혀 엉성한 침대를 만들고 몸을 뉘었다. 새벽 무렵 가게 뒤편에서 소리가 났다. 가스 밸브가 돌아가는 소리, 팬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누군가 주방에 서서 무언가를 굽는 소리. 꿈인가 싶었다. 그러나 냄새가 났다. 가스 냄새와 타는 냄새가 코 속으로 들어왔다. 상철이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가위였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눈만 겨우 움직였다. 주방 쪽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처럼 두 다리로 서 있었고 어깨가 들썩거렸다. 허공에서 칼이 반짝였다. 불꽃이 휙 치솟았다. 그 불빛이 일렁일 때마다
검은 것의 눈동자, 새하얀 동그라미 2개가 반짝이며 고정을 풀지 않았다. 상철이는 손가락을 움직이려 안간힘을 썼다. 손발 끝이 찢어질 듯 떨렸다.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다. 숨을 모아 크게 들이쉬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번쩍 떴다. 바로 그때 검은 형체의 얼굴이 눈앞으로 들이닥쳤다. 하얀 눈동자가 코끝만치 앞에서 멈췄다. 찬 숨결이 피부를 스쳤다. 상철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아침,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다. 그는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다. 옷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주방으로 달려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불은 꺼져 있었고 도구들도 전날 마감한 그대로였다. 꿈인가? 그러나 전날의 진상 손님, 어머니의 사고, 알바의 화상, 자신의 골절까지 모든 불운이 한 줄로 이어져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 했다. 그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다. 점집 주소로 택시를 탔다. 점집은 시장 골목 끝 오래된 기와 지붕 아래 있었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댕그렁 울렸다. 안쪽에서 중년 여인이 나왔다. 전날의 아주머니였다. 그는 어제의 일과 악몽, 사고, 가게의 이상한 기운을 쏟아내듯 말했다. 여인은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실 줄 알았어요. 어제 가게 문 앞에서 봤거든요. 무엇을요? 온몸이 다 타서 검게 그을린 분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에 화가 가득했죠. 가까이 가서 사연을 묻고 싶었는데 제가 다가가자 그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식사하러 들어간 거예요. 주방에서 고기를 굽는 사장님 등 뒤에 그분이 딱 붙어 서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알았죠. 이 가게 사장님에게 큰일이 닥치겠구나.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 가게에서 다시 봐요. 불 끄고 기다리죠. 나타나면 제가 물어볼게요. 상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장사를 일찍 마치고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은 홀 불을 모두 끄고 주방 쪽만 작은 비상등을 켰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과 건물 밖 간판의 네온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시간이 늘어졌다. 자정 가까이 되었을 때 갑자기 공기가 바뀌었다. 온도가 내려가듯 소름이 돋았고 주방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일었다. 여인이 낮게 속삭였다. 왔네요. 그녀는 주방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크게 말했다.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죠? 대답이 들렸다. 목소리라기보다 쇳소리 같은 반복이었다. 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 다 불태워야 돼. 왜요? 이유를 말해줘요. 그래야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상철이는 그 뒤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있었다. 여인은 허공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과 대화하는 듯 했다. 상철이는 그저 서 있었다.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여인의 표정은 분명히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윽고 여인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곤 곧 장마를 이어나갔다. 여기서 장사를 하던 분이시네요. 밤에 혼자 마감을 하다가 불이 났대요. 배기덕트에 기름이 쌓인 줄 모르고 불을 세게 지폈다가 한 번에 번졌던 거죠. 그분은 가족도 없었고 유일하게 사랑하던 것은 이 가게였대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도 건물주는 재수 없다며 빨리 정리하자고만 했답니다. 장례도 제사도 어떤 위로도 없었어요. 그분의 한이 터에 남았어요. 다 불태워야 돼. 그건 자신에게 일어난 불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죠.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던 그 밤에 붙은 불을 똑같이 만들어 돌려주려는 거예요. 여인은 상철이를 보았다. 여긴 도깨비 터가 아니라 사람의 한이 붙은 자리예요. 그녀는 상철이의 손에 작은 부적들을 쥐어주었다. 오늘은 제사상을 간단히 차리고 내일 아침 첫 장사 전에 이 부적을 주방 출입문과 가스 밸브 위, 배기구 옆,
그리고 계산대 뒤에 붙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 매년 오늘 날짜에 작은 제사를 지내주세요.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고 술 한 잔 올리고 고기 한 점 올리고 불을 조심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그분도 떠나실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가게 한가운데 작은 상을 차렸다. 소주와 급하게 구해온 몇 가지 튀김들, 삶은 고기, 그리고 하얀 꽃 한 송이. 여인은 두 손을 모으고 낮게 주문을 읊었다. 상철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잠시 뒤 공기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주방 쪽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상 앞에 성냥불을 켰다 껐다 했다. 길을 안내해주는 불이에요. 다음날 그는 부적을 약속한 자리에 붙였다. 가스밸브 주위를 닫고 배기덕트 청소를 직접 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첫날은 달라진 게 없었다. 손님은 드물었다. 그러나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가게를 청소하고 준비했다. 장사를 마치고 나면 작은 접시에 고기 한 점과 술 한 잔을 올리고 오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소문은 천천히 그러나 착실히 번졌다. 저기 고깃집 깨끗하고 맛있더라. 단골이 생겼다. 불은 한 번도 튀지 않았고 알바생도 다치지 않았다. 밤에 들리던 소리도 사라졌다. 해가 바뀌었다. 약속한 날 그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작은 제사를 지냈다. 그날의 일을 기억합니다. 부디 편히 가세요. 그가 술잔을 올리자 환풍구에서 미약한 바람이 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두려움과 죄책감, 슬픔과 분노를 내려놓아야 나아갈 수 있었다. 그의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1년 뒤 그는 바로 옆 동네에 2호점을 냈고 그 다음 해에는 3호점까지 열었다. 간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매장은 늘 깨끗했고 불은 안전했고 고기는 정직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불을 섬긴다. 불을 이기려 들지 말고 존중하자. 주방 벽에는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기억하는 자리는 오래 산다. 어느 늦은 밤 그는 처음 가게에 불을 끄며 천천히 주방을 둘러보았다. 스테인리스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가 알던 표정보다 한결 단단했다. 계산대 옆, 배기덕트 끝, 가스밸브 옆 부적은 더 이상 새 것 같지 않았지만 아무렇지 않게 가게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술 한 잔을 따라 상 위에 올리고 소고기 한 점을 구워 같이 올렸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문을 닫고 유리창에 걸쇠를 걸며 그는 알았다. 사람들이 도깨비 터라고 부르는 자리에도 사실은 사람이 남긴 사연이 있을 거라고. 누군가는 그걸 미신이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라 할 것이다. 상철이는 그저 묵묵히 약속을 지켰다. 약속은 기억이고 기억은 때로 한을 풀어내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의 삶은 더 바빠졌지만 마음속 그늘은 서서히 걷혔다. 악몽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가게 불꽃은 적당했고 불판은 노릇했다. 간혹 문득 문 앞에 서서 가게 안을 바라보며 그는 아주 잠깐 어떤 시선을 느낄 때가 있었다. 놀라지 않았다. 그는 잔을 하나 더 꺼내 조용히 옆에 놓았다. 오늘도 함께 드시죠. 그날도 가게는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불은 뜨거웠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그 불은 사람을 태우려는 불이 아니라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불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철이는 알았다. 그가 눌러 이긴 것은 터가 아니라 망각이라는 사실을. 그의 이야기엔 요란한 기적이 없다. 다만 한 사람이 두려움을 기억으로 바꾸고 기억을 약속으로 바꾸고 약속을 삶으로 바꾼 기록만이 있다. 남들이 다 망해서 떠난 자리에서 그는 결국 버텼다. 버틴다는 일의 진짜 의미는 가끔 불 앞에 작은 잔 하나를 올리는 데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